급탕 방식은 개별식과 중앙식이 있습니다. 개별식은 주택과 같이 소규모 급탕에 적합한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열 손실이 작습니다. 간단한 설비가 가능합니다. 급탕 개수가 적을 때는 설비가 저렴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급탕 개수가 많을 때는 설비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언제든지 급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식의 단점으로는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연료 사용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간접가열식과 직접가열식 급탕 설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습니다. 아닌 것, 효율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직접가열식의 특징입니다. 그물 높이에 해당하는 수압이 보일러에 생깁니다. 직접가열식일 때는 보일러 내부에 물때가 생기지 않아 수명이 길다. 직접가열식이기 때문에 보일러 내부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물때가 생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고층 건물보다는 소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고층 건물에는 간접 가열식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급탕점의 장점을 중앙식 급탕법과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개별식 탕비장치가 크므로 열효율이 좋다. 탕비장치가 작습니다. 배관 중에 열 손실이 작다. 개별식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작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론으로 값싼 연료를 개별식은 연료 종류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규모 급탕에는 비경제적입니다. 대규모에서는 중앙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앙식 급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급탕에 적합합니다. 특징으로는 연료비 저렴합니다. 열 효율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언제든지 급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탕 배관까지 설치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열 손실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곳까지 배관을 넣어야 되고 리버스 팀 방식으로 환탕까지 쓰므로 배관 길이가 길어져서 열 손실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구 정설에 따른 변경 공사가 어렵습니다. 기계실 자체의 변경 공사는 어렵지만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유율과 플렉시빌리티, 그 다음에 배관 예비 밸브로 기구 정설에 대해서 대비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커지기 때문에 전문 기술자가 필요해집니다. 중앙식 급탕 방법의 종류는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기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는 것입니다. 열 효율면은 경제적이고 수압이 보일러에 생기고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고 물때가 생기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앙식 급탕법은 급탕법은 왜 가열식 방법은 보일러 따로 열교환, 열탕조 따로 간접으로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순환 전기는 높이에 관계없이 0.3에서 1kg 저압으로 가능하다 합니다. 우리가 저압 전기는 0.3kg per 스퀘어 센치의 저압 전기를 넣어서 저탕조를 가열하는 겁니다. 저탕과 동시에 히터 스토리지 탱크가 필요합니다. 가열과 동시에 저탕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난방용 보일러 전기를 사용하면 급탕용 보일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방용 보일러에 스팀을 저탕조에 넣어서 열교환시킴으로써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보일러 한 대로 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일러 자체에 저탕조 내부에 스케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 왜? 수처리를 중앙식으로 해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급탕 설비에 적합하고 서머스탯을 설치하여 자동 제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앙식 급탕 방법의 종류입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설비 중 저탕 탱크에 서머스탯을 장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된 이유는 서머스탯 자동 제어로 하는 이유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접식 중앙급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뭐예요? 틀린 것은 간접식 틀린 것. 간접식이니까 가열용 코일이 필요합니다. 고압 보일러, 직접 보일러에 압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압 보일러로도 중앙급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대규모 급탕 설비에 적당하다. 중앙식 간접 가열식이죠. 저탕소 내부에 스케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 간접식 가열 방식의 특징입니다. 스트로지, 저탕조로 탱크 히트라고 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저탕조를 사용하는 급탕 방법은 중앙식 급탕 방법 중에 무슨 방법? 간접 가열 방법입니다. 간접 가열 방법. 저탕조에서 직접식과 중앙식의 비교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수 혼합부. 이거는 보일러에서 나온 전기를 물속에 직접 불어넣어서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50년대, 40년대 미국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서 스팀을 바로 집어넣는 그래서 효율이 100%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스팀을 물에 바로 넣다 보니까 소음이 나죠. 그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 스팀 사일렌서를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사용 전기압은 1에서 4kg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나고 공장, 병원 등에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팀 사일렌서의 종류는 S형과 F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출 문제를 보고 급탕량 산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혼합식 급탕방에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는 뭐다? 스팀 사일렌스. 종류로는 S형과 F형 방식이 있다. 급탕 방법 중 보일러에서 나온 전기를 물탱크 속에 불어넣어 물을 가열하는 것으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팀 사일렌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기수 혼합식. 기수 혼합식은 스팀 사일렌스는 S형과 F형, 효율은 100%, 사용 전기압은 1에서 4kg.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수량과 마찬가지로 급창량도 물량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의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용하는 최대 급탕량은 급탕에 필요한 인원 곱하기 1인분의 급탕량을 곱해주면 일 사용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루 최대치 비율을 넣어서 급탕량을 산정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기구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면기를 하루에 몇 번 쓰는지, 샤워기를 하루에 몇 번 쓰는지 평균치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기구의 종류와 기구당 사용 물량을 정하면 그러면 기구수에 의한 방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급탕량은 기구 한 개당 해당 급탕량, 기구 사용 횟수에다가 동시 사용을 곱하면 급탕량이 선정이 됩니다. 사용 횟수를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기구당 개수와 사용당 급탕량, 그 다음에 동시 사용률을 곱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구당 급탕량 산정 방법은 사용 횟수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추정할 수 없을 때,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에 의한 평균치가 구해져 있으므로 추정할 수 있을 때의 값을 가지고 급탕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탕 방법, 급탕 배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배는 잘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중력 순환식은 150분의 1, 강제 순환식은 200분의 1. 왜 중력 순환식이 구배가 더 세냐? 공기를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팽창 탱크와 팽창관을 설치하는 팽창 콕보다 팽창 탱크는 5m 이상, 몇 미터 이상? 5m 이상 높은 데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팽창관에는 밸브나 체크 밸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밸브나 체크 밸브를 어디에 설치할 수 없다? 팽창 탱크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팽창 탱크에 설치하면 액체적이 증가하면서 급탕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급탕관은 최소 몇 A? 20A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환탄관은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작은 치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드려보면 급탕관 20으로 간다라면 환탄관 몇 A? 20A가 되는 겁니다. 네. 급탕관이 25A라면 환탄관은 20A로 그냥 쓸 수 있겠죠. 급탕관, 환탄관의 최소 간격은 몇 A? 20A. 직상 탱크의 배수관은 간접 배수를 한다. 간접 배수가 뭔지 알죠?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공기와 접촉시키면서 배관을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을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급탄관은 온도 편차가 심하므로 온도의 열 팽창에 대해서 신축 조인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신축 조인트의 종류 루, 슬, 벨, 스, 볼. 루는 루프, 슬리브, 벨은 벨로즈, 스위블, 볼 조인트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 위험을 직선일 경우에 강간은 몇 미터? 30m. 동간은 20m. 강간 몇 미터? 네, 30m. 동간 몇 미터? 20m. 수직 배관일 경우에는 10에서 20m마다, 20m마다 동간 경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소화설비 배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설비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방활동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소화설비는 급탕보다는 기출문제의 빈도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수평거리 몇 미터? 20m. 수평거리로 20m입니다. 옥내소화전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서 다음 옥내소화전까지는 25m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밸브는 몇 미터 이하? 1.5m 이하. 우리가 모든 밸브는 1.5m에 맞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층에 5개를 초과해 설치된 경우는 5개. 한 층에 옥내소화전은 몇 개? 5개. 25m 이하로 설치합니다. 한 개당. 방수량은 리터당 130. 압력은 1.7kg. 결국은 몇 미터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25m 더하기 17m. 42m 거리에 있는 불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수 압력이 7kg를 초과할 경우 감압 장치를 설치한다. 7kg 넘어가면 옥내소화전에 들어있는 호수가 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건 꼭 줄치시고요. 배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중량물 통과와 동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겨울철에 불이 나는데 얼어버리면
안 되죠. 예. 소화전 배관은 직선 배관을 시공한다. 맞습니다. 옥내 배관 시공 시는 방습 및 보온에 주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결로가 생겨서 응축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온 상승에 의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순환 배관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옥외 소화전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동작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꼭 순환 배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설비 장치 중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 설치에 관한 송수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를 물어본다고요? 송수구에 대한 틀린 것. 예. 연결 송수구는 건물 밖에 연결 송수구를 써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누가 쓰는 거죠? 소방관이 쓰는 겁니다. 소방관. 소방차가 와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연결 송수구에 소방차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불이 꺼지는 소화활동 설비를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송수구 설치 위치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0.5에서 1m 이하, 0.5에서 1m 이하 소방관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소방차에서 연결되는 호스 자체가 무겁습니다. 송수구 관지름은 얼마? 65mm를 설치합니다. 송수구로부터 연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은 반드시 기포 밸브를 설치합니다. 송수구는 65mm로 하는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왜? 불이 났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밸브를 열고 닫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번 설명하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송수구는 소방차에 달려있는 연결 송수구 체결구가 65mm로 통일되어 있어서 항상 같은 크기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옥내 소화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뭐요? 잘못된 것은입니다. 옥내 소화전 방금 봤습니다. 방수 압력의 노즐 끝을 기준으로 1.7 이상 몇 킬로? 7 이하로 합니다. 7 이상인 경우에는 가마 밸브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입상관의 안찌름은 50mm 이상으로 하고요. 예,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되고요. 3번 소화전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밸브는 1.5m, 소화 펌프 가까이 게이트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작동 상태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점검 기준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 설비 배관으로는 옥내 소화전, 연결 송수구, 스프링쿨러, 트렌처 설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지하 저수조에서 펌프로 물을 넣고 실내 각 방별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불을 끄게 해주는 설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성으로는 스프링클러 헤드, 자동 경보 장치, 펌프, 저수조, 배관으로 구성이 되고 종류로는 폐쇄형, 개방형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막혀 있어서 불이 났을 때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수하게 되고 물이 흐르게 되므로 자동 제어로 경보를 발생합니다. 개방형은 항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파이프 안에 물이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면 펌프가 동작하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천장이 높은 곳이나 공장 창고 등에 설치하는 것이 개방형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나 창고 등은 겨울철에 스프링쿨러 배관이 얼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형에 다른 것으로는 프리액션 밸브를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된 곳에는 개방형이지만 이 프리액션 밸브에서 물을 가지고 있다가 감지가 되면 프리액션 밸브를 개방해서 자동으로 살수해서 소화를 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개방에는 프리액션 밸브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스프링클 헤드는 프레임, 가용변, 디플렉트. 프레임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용변은 온도가 올라가면 녹거나 터지거나 해서 물을 열어주는 장치이고, 디플렉트는 평소에 물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동 온도는 65도에서 75도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트렌치 설비, 최근 화재가 이웃 건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요. 인접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건물에 옮겨 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출입구, 처막 같은 데 물을 뿌려서 화재 예방을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헤드 설치 간격은 2.4m 이하, 수직거리는 4m 이하로 배치합니다. 헤드의 종류로는 9.5, 7, 6.4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트렌치 설비가 최근에 많이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에 드라이비트로 설치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건물의 화재로부터 해당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이나 벽, 지붕 등에 물을 뿌려 수망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슨 설비? 예, 방금 배웠던 트렌치 설비. 수평거리 2.4m, 수직거리 4m, 헤드 지름 6.4mm짜리 헤드를 설치해서 트렌치 설비를 쓴다. 소화 설비 장치 중 연결 송수 간의 송수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결 송수구 앞장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틀린 겁니다. 건식 송수구 부근에 반드시 체크밸브, 송수구 주위에는 체크밸브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이고요. 송수구의 기람 금속구는 몇 미리? 65mm. 송수구는 단구형, 쌍구형이 있는데 쌍구형으로 설치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몇 미터? 1m 이하, 0.5m 이상 낮게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벽에 여러 개의 송수구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로 되어 있는 것은 쌍구형 송수구이다라고 여러분이 길을 가시면서도 대형 건물에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트렌치 설비에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트렌치 설치 시 방호할 면의 길이에 대한 외벽용 간격의 수직거리 몇 미터? 4m. 수평거리 몇 미터? 2.4m. 예. 그 다음에 헤드는 6.4mm 4종류. 저는 이렇게만 암기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mm, 9.5mm 정도는 눈으로 보고 머리에 속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방법을 사용해서 기출 문제 및 내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